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로 2024 조별리그 기간 동안 최고의 경기라고 선보였던 팀이죠. 개최국 독일 그리고 무적함 대 스페인의 8강전은 판정 논란이 오게 티가 됐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월드컵 등 주요 무대에서 논란의 판정을 거듭해왔던 잉글랜드 출신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멋진 경기를 방해했다라는 전 세계적인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독일 대표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의 현역 마지막 경기가 됐던 스페인과 독일의 유럽 클래식 매치,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호날두와 음바페가 나란히 출전했지만 모두 득점하지 못한 채 승부차기로 4강 진출팀을 가린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또 다른 8강 빅매치의 분수령은 무엇이었는지까지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뜨거운 새벽이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포르투갈과 프랑스,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열강, 유럽 최고의 스타들이 모인 팀들의 사실상의 결승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스페인이 개최국 독일과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연장 후반 종료 직전인 119분에 터진 미켈 메리노의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니 올모의 51분 선제골로 1대0 승리가 굳혀지는 것 같았던 89분 정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비르츠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고 또 승부차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됐던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골이 나오는 정말 드라마틱한 승부였는데요. 하지만 두 팀이 갖고 있는 퀄리티에 비해서 판정 문제로 인해 팬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 화끈한 경기가 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르투갈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보유한 화려한 공격진에도 불구하고 120분 동안 골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승부차기로 프랑스가 4강에 오르게 됐고 호날두와 페페는 역대 최고령 선수로 건재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지만 결국 본인들의 마지막 유로에서 우승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120분 동안 이어진 경기에서 개최국 독일이 5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사실 후반 중반 이후 독일이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 피치를 올리고 스페인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이 볼 점유율이 역전됐다. 스페인이 앞서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경기를 좀 주도했고 더 많이 공을 소유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대 득점에 있어서는 스페인이 1.5골, 독일이 2.01골로 독일의 득점 확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고 슈팅 숫자도 독일이 23회, 스페인이 18회였으나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 속에서 후반, 중반 이후 독일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 기록의 우위가 바뀐 것이고요. 또 연장전에 돌입한 이후에는 지쳤던 스페인보다 공격적인 카드를 지속해서 투입했던 독일 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역시 이번 대회에서 점유 능력과 공격 전개력은 좋지만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유효 슈팅이 오히려 스페인이 6대5로 독일보다 앞설 정도로 효율성에 있어서 스페인이 앞서면서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빅찬스를 보더라도 사실 독일이 5골 정도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한 골에 그쳤는데 심지어 독일의 득점은 빅찬스가 아닌 어려운 상태에서 나온 비리츠의 발리 슈팅이었어요. 즉 5개의 빅찬스를 독일이 모두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페인 역시 3번의 빅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득점이 가능했었지만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숙제가 최전방 공격수, 확실한 9번 공격수, 스코어러가 없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기도 했는데요. 양 팀을 합쳐 무려 15장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많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페인이 7장, 독일이 8장을 받으면서 꽤 많은 선수가 4강에 오르더라도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또 독일이 무려 22개의 파울을 기록하면서 스페인을 상대로 한 중앙지역에서의 컨트롤 열세를 파울로 좀 저지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조별리그에서 양 팀 모두 공을 소유하고 속도감 있는
있는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두 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경기를 봤을 때는 스페인의 축구 수준이 역시 아직은 좀 더 높구나, 경기를 만들어가고 빌드업하는 과정과 패스 센스나 축구 지능에 있어서는 스페인 선수들의 이제 육성이 훨씬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을 보시면 스페인은 알바로 모라타를 최전방 공격수로 두고 오른쪽에 야말,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를 배치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속도감을 가지고 사이드 윙 플레이를 펼쳤고, 알바로 모라타가 최전방 공격수지만 미드필드 라인까지 많이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는 가짜 9번처럼 움직였어요. 사실은 이 선수가 진짜 9번 유형의 선수이지만 가짜 9번처럼 움직이다가 또 최전방에 가서 해결까지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다 보니 문전에서의 득점 상황에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라타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득점계를 놓친다거나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지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선수죠. 10대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모든 기록을 깨고 있는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현란한 개인 기술과 판단력과 패스 능력, 왼발 능력을 통해서 무시알라와의 이번 대회 최고 유망주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는 빼어난 플레이를 펼쳐보였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페드리, 로드리,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구성이 됐는데, 페드리가 일찌감치 크로스의 거친 태클에 정말 큰 부상을 입고 실려나간 상황이 되면서 변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페드리,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가 3명이 정말 미드필드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니 올모가 이른 시간에 교체로 들어왔죠. 전반 8분에 들어왔는데 등번호 10번을 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다니 올모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좀 실력 대비 저평가를 받는 선수가 아닌가. 이 선수가 오히려 공격 과정에서 필요한 날카로운 한 방의 패스와 또 슈팅을 뿌려대면서 결과적으로는 스페인이 넣은 두 골을 모두 이끌어내면서 전화위복의 효과를 냈습니다. 로드리의 경기 설계뿐 아니라 파비안 루이스가 로드리의 한 칸 앞에서 날카로운 패스, 탈압박,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확실하게 이 크로스와 엠레 잔 그리고 일카이 균도안으로 구성된 독일 중원을 압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외에 다니 카르바할과 마르크 쿠쿠렐라로 구성된 좌우 풀백도 인버티드 풀백 역할뿐 아니라 문전에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틈을 주지 않는 수비까지 보여줬고, 르 노르만과 라포르트의 센터백 라인도 라포르트가 굉장히 빼어난 왼발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후반부터 만들어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스페인이 한 수 위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술 역시 스페인과 유사했는데요. 카이 하베리츠를 제로톱 최전방에 놓고 역시 많은 범위를 뛰면서 연계하게 만들었고, 균도안, 크로스, 엠레단의 3미들, 그리고 왼쪽에 무시알라, 오른쪽에 사네, 속도가 좋은 사네와 기술이 좋은 무시알라를 니코 야말처럼 운영한 것이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드 라인의 토니 크로스가 조금은 뻣뻣했고, 또 엠레잔이 침묵했고, 일카이 균도안 역시 3명의 동료들과 유기적인 호흡을 보이지 못하면서 특히 패스 플레이와 압박 상황에 있어서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의 창의성이 더욱더 뛰어났기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을 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백 라인은 다비트 라움과 요나탄 타, 안토니오 리디거, 요슈아 키미가 나섰는데, 키미의 측면 풀백 플레이가 조금 우수했던 것이 그래도 역습 상황이라든지 공격 상황에서 독일의 날카로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경기가 말씀드린 대로 토니 크로스의 은퇴 경기가 됐어요. 토니 크로스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우승을 노렸는데, 크로스가 전반 8분 만에 페드리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 과정에 굉장히 거친 태클을 했습니다. 이 태클이 스페인 언론과 스페인 팬들, 스페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퇴장감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경고조차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니 크로스가 스페인 선수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정강이와 발목을 가격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은퇴를 결정했던 것이 이렇게 몸 상태가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피지컬이 떨어졌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번 경기는 이전과 달리 월등히 뛰어난 수준의 미드필드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을 상대로 토니 크로스가 더욱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현역 마지막 경기를 최악의 경기로 마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날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스페인이 굉장히 높이 정규 시간 동안 치솟아 있다가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선 이후에야 독일이 공격 주도권을 가져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89분에 비르츠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연장전 들어가서는 다시 스페인이 공세의 주도권을 잡는 듯 하다가 연장 후반 들어가서는 완전히 독일이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또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총공세를 펴다가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루이스 델라 푸엔테 스페인 대표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었는데요. 전반 8분 만에 부상으로 페드리를 빼야 하는 시점에서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했던 다니 올모를 교체 카드로 투입하면서 이탈의 타격을 입지 않았고, 0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페인이 더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는 센터백 포지션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르노르망을 빼고 나초 페르난데스를 투입해서 수비의 안정화를 먼저 깨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후반전 시작과 함께 독일이 비르츠와 안드리히를 투입하면서 중앙 지역에서 슈팅 능력, 패싱 능력, 그리고 체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상대의 공세가 거세질 것에 대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측하고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 51분에 교체로 넣었던 이제 올모가 야말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선제골을 넣은 것이죠. 스페인의 선제골 이후에 6분 만에 독일의 나겔스만 감독은 지지부진했던 왼쪽 풀백 라움과 공격형 미드필더 귄도안을 빼고 미텔 슈타트와 장신 공격수 필크루크를 투입해서 조금 더 선굵은 공격을 추구했는데요. 이때 델라푸엔테 감독은 63분에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인 야마를 빼고 전방에서 많이 뛰면서 활동량을 가져가고 또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페란 토레스를 투입해서 독일이 라인을 높이고 총공세를 펼치는 그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역습에 대해서 독일 선수들이 많은 경고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이 과정 속에 또 한 번 승부수가 나오는데 80분에 델라푸엔테 감독이 니코 윌리엄스의 부진 그리고 모라타의 체력 저하를 메리노와 오야르사발의 투입으로 교체했는데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2선 공격수로서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뿌리면서 독일 골문을 위협했고 결과적으로는 메리노 선수가 연장전 들어서 깔끔한 헤더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교체 전략도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역시 요나탄 타를 빼고 80분에 토마스 밀러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 사실 이 효과를 통해서 89분에 비르츠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연장전에 돌입한 이후에는 카이 하베르츠를 빼고 안톤을 투입하면서 다시 수비 숫자를 보강하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췄는데요. 102분에 부상으로 인해 파비안 루이스가 빠지고 호셀루가 들어온 상황은 어떻게 보면 스페인 입장에서는 전술적인 교체라기보다는 부상으로 인해 핵심 미드필더인 파비안 루이스를 잃은 상황이 되긴 했지만 호셀루라는 장신 공격수의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미드필더인 메리노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할 때 자유도를 얻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또 한 번 전화 위복이 된 교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교체 투입된 다니 올모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제골 상황에서는 야말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3-4명의 독일 선수의 압박 사이에서도 욕심부리지 않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올모를 보고 땅볼 패스를 줬고 올모도 3자의 움직임 이미 전방 문전 지역에서 슈팅 코스에 있던 선수들이 아니라 뒤에 있던 올모가 순간적으로 다가오면서 빈 공간에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면서 구석으로 찔러 넣으며 본인의 창의성과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또 연장 후반 막판에는 올모의 오른발 크로스를 미켈 메리노가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다니 올모는 자신이 왜 스페인 대표팀에 등번호 10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라민 야말 선수인데요. 유로 대회 역사상 10대의 나이로 단일 대회 3호 어시스트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 스포츠 신문 스포르트가 공개를 했는데 2007년 크리스마스 당시에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 구단의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를 위해 무작위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선정해 달력을 제작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라민 야말이 우연히도 여기에 선정이 돼서 당시 메시가 라민 야말을 목욕시켜주는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게 공개가 됐습니다. 라민 야말이 메시의 후계자로서 바르셀로나의 차세대 스타로서 이미 점지를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상황이고요. 한편 나겔스만 감독 역시 이날 장신 공격수인 필크루크와 창의적인 2선 미드필더 비르츠 선수를 선발 출전이 아닌 교체 출전으로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전략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0대1로 끌려가던 상황 속에 이 두 선수가 들어왔고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이 필크루크의 문전 슬라이딩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지 않았다면 사실 더 이른 시간에 독일이 동점을 만들고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죠. 결국에는 미텔 슈타트의 크로스 패스를 키미가 헤더로 떨궈주고 비르츠가 발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동점골이 됐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도 교체 출전한 선수들이 맹활약을 했고 또 키미 선수처럼 풀백이지만 헤더 경합이 가능한 게 왜 중요한지 쿠쿠렐라와 카르바할이 분명히 키가 작은 풀백으로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게다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까지 잘해주긴 했지만 역시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이 높이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는 무시알라의 슈팅이 쿠쿠렐라의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이 상황에서는 쿠쿠렐라가 손을 움직인 게 아니라 공이 손에 와서 맞았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사실 슈팅 방향에 있어서 이 공을 확실하게 손으로 저지했다라는 것, 이 손이 없었다면 골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판정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토니 크로스의 퇴장 판정 그리고 이 쿠쿠렐라의 핸드볼 판정이 스페인과 독일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명승부에 오게티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는 스페인이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비록 여러 차례 거친 플레이로 눈살을 찌푸리긴 했지만 본인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스페인 대표팀의 이 레알 마드리드 동료들 이런 선수들 나초나 호셀루나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카르바할 등이 크로스와 이제 우애를 다지는 그런 모습들. 리디거도 이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과 우애를 보이면서 이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았던 그런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스페인이 독일의 앞선 경기라고 보이면서 4강에 오른 가운데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경기는 조금 더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분 동안 결국엔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렸는데 선축을 하게 된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덴벨레, 포파나, 쿤데, 바르콜라, 테오 에르난데스까지 5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을 했는데요.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1번 키커로 나와서 성공했고
성공했고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연달아 성공을 했지만 교체로 들어왔던 주앙 펠릭스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는 불운 속에 결국에는 이 한 번의 실축이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죠. 기대 득점은 오히려 포르투갈이 1.7골로 1.1골에 프랑스에 앞섰습니다. 슈팅 숫자는 20대 15로 프랑스가 앞섰고 유효 슈팅도 5대 4이긴 했지만 점유율 60%의 포르투갈이 경기력은 좀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교체 전략이 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디디에 데샹 감독이 67분에 그리즈만을 빼고 우스만 덴벨레를 투입했을 때 덴벨레가 개인 드리블 돌파 능력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프랑스 쪽으로 가져오는 데 효과를 발휘했어요.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74분에 빼고 유망주인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을 투입해서 공격의 속도를 강화하고자 했는데 이 교체 이후 오히려 포르투갈의 중원 장악력이 떨어졌고 또 연장전에는 지쳤다고 하더라도 레앙이 빠지고 주앙 펠릭스가 들어갔을 때 승부차기 실축을 떠나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체 타이밍과 교체 선수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프랑스가 경기 초반에만 잠깐 반짝했지 그 외에는 거의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한창 공격을 잘하던 후반 중반에 갑자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뺀 이후에는 공격의 위협도, 공격의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호날두 선수의 마지막 유로 대회였는데요. 유로 2004 대회를 통해서 메이저 대회에 데뷔한 호날두 선수 2006 월드컵, 유로 2008, 2010 월드컵, 유로 2012, 2014 월드컵, 유로 2016, 2018 월드컵, 유로 2020 그리고 지난 2012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번 대회에서 그래도 경기력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는 나아졌다라는 평가에도 90분 기준으로 이 대회 기간의 평균 볼터치 기록이 이번 유로 대회 29.1회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윙포워드로 뛰고 또 많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경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조금은 제한된 역할을 맡았다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호날두 선수가 전성기에서는 확실히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 기록이었고요. 또 하나 또 아쉬웠던 기록은 이번 대회에 프랑스와의 8강전까지 무려 23번의 슈팅을 때렸고 그 슈팅에서 기대 득점이 3.5골이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음바페와 프랑스 역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랑스가 결국엔 4강에 오르긴 했지만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직접 넣은 필드골이 한 골도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전과 벨기에전에는 상대의 자책골로 득점을 했고 폴란드전에는 음바페의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죠. 이번 경기 역시 득점 없이 승부차기로 올라왔다는 점에 있어서 지난 5경기에서 무려 86회의 슈팅을 때렸고 거기서의 기대 득점이 7.3골이었는데 하나의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것은 프랑스의 공격이 음바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음바페의 이 코뼈 골절로 인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로 우승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대표팀과 4강에서 프랑스가 만나야 된다는 점은 루이스 델라 푸엔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또 모라타의 최전방 기용이 폭넓은 연계 능력을 활용하면서 비록 모라타의 득점 자체는 터지지 않고 있지만 팀 플레이 전반을 살리고 특히 파비안 루이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다니 올모라든지 다른 2선 선수들과 미드필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술과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스페인이 다른 팀들보다 한 수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현재 우승 배당률에서 스페인을 1순위로 꼽고 있고 그 다음을 프랑스로 꼽고 있습니다. 즉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 승리팀이 우승할 것이다. 그 다음이 잉글랜드, 그 다음이 네덜란드인데요. 스페인과 프랑스가 한국 시간으로 7월 1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4강전을 치르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남은 8강전 2경기가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새벽 1시에 잉글랜드와 스위스의 경기 그리고 새벽 4시에 네덜란드와 튀르키예의 경기가 있고 이 두 경기의 승리팀이 7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평가를 딛고 4강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돌풍의 팀 튀르키예는 데미랄의 충격적인 세리머니 징계 이후에 반전의 승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빅매치에는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한준TV와 이제는 우승팀을 가리기까지 몇 경기 남지 않은 유로 2024의 주요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